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이 결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지금 8명 8인 체제에서 9명 9인 체제 완전체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된 걸로 보이는데요. 헌재 판단도 그렇지만 헌재 판단 이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걸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9명의 헌법재판관 3대 3 대통령과 국회와 또 이 사법부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고 그걸 임명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되어 왔는데 국회 몫에 대해서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또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행, 오늘 헌재 판단,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 이거 임명해야 된다, 사실상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면 최상목 대행은 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연일 계속 최상목 대행의 입만 또 결정만 쳐다보게 되는 이 현실. 오늘 아침에 유시민 작가가 최상목 대행이 열심히 정말 역할하고 있다, 내란 수계 대행 역할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도 했던데, 최상목 대행의 이런 모습을 또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분 모시는 시간인데요. 노영기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우리 김지호 대변인 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한 2주 만에 2주 만에 뵙는 거. 설 연휴 이후에 뵙게 됐는데, 자, 그래도 설 연휴 이후에 나오셨으니까 직접 느낀 설 민심 또 설 풍경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네. 설 연휴 기간에 저희 성남시에 성남시. 모란장이라는 5일장이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모란시장. 예. 연휴 전에 모란장에서 설 인사를 드리고 네. 또 서현역의 AK 백화점 또 현대백화점 앞에서 설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네. 연휴가 시작되는 그 주에는 굉장히 연휴 분위기가 나고 좋았습니다. 설 대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상점들도 활기가 있었고 굉장히 좋았는데, 네. 사실은 그 연휴 시작하고 그 월요일부터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상인분들이 설 대목, 설에는 또 세뱃돈을 받고 세뱃돈을 네. 이렇게 써야죠. 쓰는 그러한 맞아요. 설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많은 상인들이 설 당일날에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너무 암울해하시고 그렇군요.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설 때 또 국민의힘에서 네. 지역 화폐는 포퓰리즘이다. 호준석 대변인이 굉장히 지역 화폐를 맹비난하는 네. 그런 논평을 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좀 분노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민주당 지방정부 수장들만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성남시만 해도 작년에 2,500억 정도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요. 네.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2,500억에서 7,500억으로 그 지역 화폐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마치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수장만 이런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포퓰리즘을 한다, 이런 오도를 하더라고요. 경기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네. 국민의힘 지방정부 수장도 지역 화폐를 지지하고 반대하지 않는데, 참 민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논평을 내서 연휴 기간 내내 매우 좀 지역 정가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참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는 얘기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보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역할하는 게 정부고 또 정치권의 그렇죠. 제1의 책무일 텐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 연휴 좀 잘 쉬셨습니까?
아니, 사실 저는 연휴 그렇게 잘 쉬지는 못하고 예. 방송을 계속 아. 꾸준히 했는데요. 네. 좀 뭐 여러 가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근데 지금 하는 이제 뭐 최상목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집권하는 당시에 거부권을 5번인가 행사했다는 얘기였는데 그 사람이 했던 거는 4년인가 5년 만에 지금 그거였는데 오히려 최상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7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자기는 네. 대행이라고 얘기하면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소극적인 행사에 불과한 건지 그 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가 내란 수계에 뭐 도와주는 뭐 다른 범죄에 연루될까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 대통령은 미쳤다. 국무회의랍시고 뭐 불러가지고 가봤더니 비상계엄을 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기는 완강히 반대하고 뛰쳐나왔다. 그거를 뭐 누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창용 총재까지 불러 들여가지고 막 자기는 엄청나게 잔다르크처럼 뛰어나왔다는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의 그 이후의 행보를 살펴보게 되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쪽지도 내가 받았다 그러고 뭐 그 내용도 뭐 전달해서 차관부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다는 등 그리고 난 다음에 대행 시켜놨더니 다 아주 얄밉게 딱 3명 중에 2명을 아주 자기 임의대로 선출해서 올려놓고 또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입니다. 이제 선고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는 내려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이딴 태도로 도대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재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적인 그런 그 판단하는 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데 거기다 대고 넌 마음대로 해. 나는 법무부랑 의논할게.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점점 흑화되고 있구나. 네. 그 흑화의 근본에는 국민의힘이 있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뭔가 자기네들이 잘못 동상이몽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얘기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오늘도 이제 마은혁 재판관 네, 제가 관련된 보기에는 권한쟁의 좀 심판 나오는데 비정상인 것 같아요 판단 능력이.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사실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고 구인 체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준? 이번 그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국회목. 국회에서 뭐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공문까지 보내서 합의를 해가지고 3명을 선정을 해서 국회 표결까지 마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이 상황인데 네. 사실은 그 임명이라는 게 형식적인 것이지 법 취지를 보면은 이것은 국회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초유의 사태인 것이죠. 못 봤다는 거죠. 법률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 때 네.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어떻게 보면은 시정 잡배보다 못한 그런 편법을 써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사실은 국민도 황당하고 많은 법조인들도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오늘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면 바로 즉시 임명을 해라 이렇게 성명까지 냈는데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법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법무부나 법제처에 물어봐서 하겠다. 아니 그러한 판단을 본인이 안 해서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하려고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도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사항은 아니다. 대통령 권한에 대행하는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또 논리도 있어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먼저 이거 탄핵안 빨리 결론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먼저 접수된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마은혁 후보자 이것만 빨리 끌어올려서 결론을 내냐. 결국에는 9대0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거 파면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여권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은요. 헌재는 원칙적으로 9명을 임명해가지고 9명 중에 6명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이 헌법 합치냐 불합치냐 뭐 위반이냐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네. 어떤 상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빨리 먼저 처리해야 그 다음 수순들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서 3명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마침 3명이라고 하는 재판소 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을 형식적으로 서명은 해줄지언정 본인이 거기다 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3명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의 사람이 국민의힘보다 2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1명, 그다음에 민주당은 2명을 지금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2대1로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각 당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숫자에 맞춰서 추천하는 것이고 그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야가 이미 추천 후보들을 다 추천해가지고 이 3명에 대해서 올리자라고 합의를 처음에 했었었죠. 네. 그래서 그 공문이 만들어진 거죠. 아하. 그래서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문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고 거기에 3명의 이름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3명에 대해서 여도 합의했고 야도 합의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형식적인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면 여기에는 아무런 개입을 해야 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그리고 권성동 씨는 처음에는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는 뭐 최상목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때 그 중간쯤에 네. 아니 뭐 이거는 어차피 3명이 다 합의를 한 거니까 3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임명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에 했었어요. 인터뷰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의 성향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좀 비춰봤을 때 조한창 빼고는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을 할 것이다. 빼고는. 뭐 이런 네.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천 몫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추천했던 정영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자기네가 지금 추천했던 조한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지만 네.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안 된다. 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9명 중에 6명이 탄핵 인용되는 그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러면서 최상목 대행에게 너 잘해가지고 정 안 된다 그러면은 2명만 해라. 정 안 된다 그러면 조한창만 해라.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한창만 하기엔 너무너무 명분이 없으니까 그럼 좋다. 조한창 1명, 민주당 1명. 근데 민주당 중에서도 네. 더 좀 세게 보이는 사람 말고는 좀 더 약하게 보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계선을 지금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편법이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헌재 재판관은 9명이 임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단 좀 해달라고 국회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9명이 하는 게 완전체니까. 그걸 물어볼 때가 헌재밖에 없는 거 헌재밖에 아닙니까? 없는 거고 권한쟁의 헌재가 심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한쟁의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A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사실은 대통령 대행은 서명만 하는 것이고 실제 국회에서 올라온 것은 국회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그래서 저기 누구야 이 사람 마은혁. 최상목은 예.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아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헌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무부예요.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이렇게 여기다가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기관이에요. 결정해주는 기관. 그 네. 헌재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결정해 놓으면 법무부가 가서 니네가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또 내지는 실질적인 일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헌재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싫습니다. 너는 말만 하랴. 우리는 절대 안 지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물며 그 박근혜 때도 탄핵을 할 때에 탄핵 결정 났으면 거의 다 따랐지. 그렇죠. 그걸 불복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고 그 여당에서도 불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종용하고 난리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요. 헌재 재판관들을 이렇게 심하게 흔들어대고 아하. 헌재 재판관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예. 또 다른 영장 내주다가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괴롭히고 네네. 법원을 부수고 이제는 권성동이니 누군지 다 나서가지고 헌재를 전부 다 자기네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망가뜨리겠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9명이라고 하는 헌재재판관이 완전체로서 판단하는 게 더 낫지 8명이라고 하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앉아서 판단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헌재에서는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 탄핵인데 네.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임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헌재재판관의 수가 정확히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헌재재판관 수를 먼저 계산한다. 먼저 처리한다. 네. 그다음에 헌재에 지금 올라와 있는 탄핵심판 처리한다. 이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게 기본적으로 네. 제일 처리해야 될 그 일이 바로 9명 완전체. 네, 해야 그거 당연한 거예요. 9명 완전체에서 결론이 나와야지만 뭐 누가 이의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시비를 거는 것도 이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9명을 만드는 게 제1 급선무다라는 게 헌재 얘기입니다. 자, 조영기 변호사가 조금씩 에스컬레이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노영기 변호사의 오늘 지금 이 설명만 들으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여권에서 주장하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여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이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뭐 재판소다 우리법 이런 얘기 할 연구회, 정도로 예. 또 재판관의 뭐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또 짚고 이거 문제가 있다. 회피를 해라. 뭐 윤석열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네. 대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일찍이 없었던 사례고 정치권에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 국가 반역을 저지른 내란 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여 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는 공당의 대표가 네.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의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이 사람의 동생이 문제가 있다. 네. 이 사람의 남편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례는 사실상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중남미에 거대한 마약상들이 본인이 기소를 당하거나 재판 과정에 있으면 증인을 협박하고 증인의 가족을 협박하고 재판관 가족들을 네. 물리적으로 협박하고 테러를 하는데 이거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선동들, 그러한 마타도아가 어떤 극우 지지층에게 소구가 돼서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당하고 폭력 소요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력 소요를 막아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서부지방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그러한 폭력을 뭔가 좀 사주하는 듯한 선동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들을 매일 내고 있어요. 되돌아보면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음모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바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네. 체포영장 심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헌법재판관, 진보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방법원을 일부러 공수처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권영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폭력 소요가 일어나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 탄핵 재판에 관여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계속해서 여권 또 윤석열 이 변호인단 쪽에서는 헌재를 공격하는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 외에서 밖에서는 석동현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한국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 전한길 씨, 뭐 이번 주말에 부산역 광장에서 있었던 이 집회에서 전한길 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무슨 북한인가요? 무슨 쿠바인가요? 뭐 그 네. 외국 그 나라 애들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판결을 내릴 것 같으니까 판사를 처음에 좀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네. 안 되니까 죽여버리고 막 나중에 난리를 쳤던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헌재를 휩쓸 있는데 거다. 지금 이 사람들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니까 네. 너 발부하면 내가 내가 이 법원을 난장판을 만들겠다고 했지. 협박. 예. 정말 그러더니 진짜로 그렇게 사전 답사까지 해가지고 와서 정말로 그 짓을 했잖아요. 네. 와,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대통령이든 그 당이든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든 거기에 대해서 사과대제를 하고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들이 절대 못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들은 이걸 막 부추기고 있어요. 너무 이해하지 못하도록 잘한다 막 이래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여당이야. 이들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고 또 대통령이고 예.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 뭡니까? 법치주의 입만 열면 법치주의 맨날 구라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법치주의가 정확히 뭔지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내 편에게 유리한 거는 다 법치주의, 내 편에게 유리하지 않은 거는 다 법치주의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본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나 이런 건전한 보수라고 한다면 이들이 주장한 이런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어떤 기자가 오마이뉴스인가요? 거기서 기자가 그 탄핵 반대 집회 가봤대요. 혹시 네, 여기서 저희 기억나시죠? 기사 올라왔죠. 네. 가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네. 요즘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사람들은 내가 왜 윤석열을 반대하는가 물어보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다. 윤석열이 잘해서가 아니다. 네. 그냥 탄핵 찬성을 페미들이 하니 여자 페미들이 하니 2030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으니 우리는 2030 남성으로서 반대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는 쟤네들이 우리를 보고 태극기 부대라고 자꾸 부르니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과 함께 연결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자애들이 저쪽 편이니까 나는 무조건 이쪽 편.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들이 여기서 오면은 뭐 돈 준다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기다렸다가 뭐 떡 먹는 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네요. 아니 정말 그게 예. 만약에 2030 젊은이들이 가진 생각이라고 한다면 네. 대한민국은 교육이 썩었습니다. 교육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까? 저는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권영세, 권성동 최상무까지 나서가지고 이제는 법을 지키지 말아라고 사람들을 준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네. 내지는 뭐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법치를 지키라고 할 겁니까? 법을?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 네.
이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어요. 존재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자체가 지금 무너지느냐, 다시 우리가 회복을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그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수 이제 극우 집회 이런데 보면 지금도 뭐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나눠져 있다. 그 내부에서도 지금 막 갈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환기 씨의 발언 같은 사법부를 뭐 휩쓸어 버린다, 헌재를 휩쓸어 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 구구 집회를 주최하는 그런 보수 유튜버들은 사실상 금전, 돈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집회를 기획하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네. 과거에 22년도 인천 계양 이재명 대표님 보궐선거에 그 선거 캠프 상황실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보수 유튜버들 한 10여 명 가까운 보수 유튜버들이 그 선거 현장에 와서 굉장히 많은 비방, 현수막.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여 개 가까운 정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예. 거의 뭐 한 2주간 진짜 큰 스피커와 그런 차량들을 동원해서 비방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뭔가 그 선거 캠프 직원들하고 물리적인 충돌. 그럼 이제 막 말싸움, 처음엔 말싸움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싸움 시작하니까 슈퍼챗을 사람들이 많이 쏴주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막 서로 이렇게 밀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슈퍼챗에. 거기다가 경찰관까지 투입하고 서로 고성이 오가고 하니까 그냥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슈퍼챗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그걸 보고 이 보수 유튜버들이 정말 본인이 그런 폭력적인 성향도 있지만 슈퍼챗을 쏴주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욕설과 폭력을 하고 돈을 취하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다른 사람 대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일종의 금전적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뭐 신종수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폭력 교사인데 이게 새롭게 유튜브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니까 요새는 아주 작은 중소 유튜버들, 젊은 유튜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유튜버들이 많아지니까 네. 돈을 갖고 금전적으로 갈등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런 다 측면에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왜냐면은 모습이다. 옛날에는 슈퍼챗을 나 혼자 받았는데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쟁이 되니까 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욕을 하고 아. 더 폭력을 교사하는 겁니다. 막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네. 사실은 몇 번 구속되고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좀 수위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을 비방하고 경쟁에 의해서 뭔가 이 시장도 분열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예.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네. 어때요? 지금 이 상황 자체 물어만 보지 말고. 예. 네. 제가요? 아 원래 물어만 보는 네. 자기 역할은 그래요? 아니 뭐 색깔에 드러내지 않아요? 아니요 색깔은 뭐. 우리는 욕 먹어라. 네. 아니요, 너는 아니요, 부상하게 아니요, 했겠다 그렇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 상황 자체가 보수 이른바 극우 쪽에서 이제 뭐 네 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 뭐 싸우든 말든 제가 볼 때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여당 그 정치권 이걸 사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그 길을 좀 보여주고 어느 방향이 맞는 건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여당이라고 자신들이 자임하고 있는 그쪽에서 확실하게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딱 보여줘야 되는데 같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좀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오늘 또 세 사람이 윤석열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만나러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지지층이 거의 극우 쪽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선거 정치에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알 수는 있겠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있는 게 참 제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2월달 되면 지난번에 김용현이야 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윤석열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이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지만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매우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나를 지키는 네.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지금 이 변론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2번씩 있고 또 목요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증인들은 기존에 이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말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증언들을 할 것으로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홍장원 전 차장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홍장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홍장원에 대한 또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막 여기 올라오고 지금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진짜 비열하고 저열하다 이런 네. 느낌을 그렇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더 여기서 핵심은 국무회의 같은 거는 없었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국무위원들도. 뭐 간담회였다 뭐. 그리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없었고 부서하라는 것도 없었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었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 82조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결국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탄핵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김용현하고 윤석열 두 명만 국무위원들 왜 그래? 그날 너네들 3명이나 찬성했잖아. 니네 그때 내가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놨는데 니네가 사인 안 하고 그냥 갔잖아. 뭐 이러면서 지금 서로 티격태격 싸워요. 그 얘기가 2월달에 내내 같은 방식으로 내내 지금 증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때 나오는 증인들이 숫자가 열 몇 명이 되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걸 하나씩 다 뒤집어야 돼요. 그게 탄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쉽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18일까지 이 날짜를 다 정해놨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은 12번 좀 넘게 이제 더 이걸 하는 건데 실제 그 정도만 되면 이게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3월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변수가 그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정이 3월에 나게 되면 5월 달에는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나오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싶겠죠.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딱 옥중 정치하면서 권영세 권성도 불러가지고 야 니네가 지금 조기 대선 굴비 대선 말할 때야 나 매우 불쾌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여론조사고 뭐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권영세 권성동이 아유 그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래서 나와가지고 심기보자하면서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지금 니네가 지금 이거 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면 예. 말은 좋은데 실제 그럼 2월달 내내 아무것도 못하라는 말이잖아요. 아하. 그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두 달 남은 것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부터 해도 늦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선 주자로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윤석열 말대로 기다려주고 윤석열 나오면 나는 물러갈 테니까 너 다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윤석열은 버림패고 내가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게다가 정광훈이 같은 경우도요. 서부지방법원에 뭐 구속되고 난리치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잖아요. 뭐 8시까지 있다가 예, 해산했다. 예. 서부지법 근데 앞에서. 그 서부지방법원에서의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이 다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일 뿐더러 뭐 무슨 특임 전도사 누구 그 사람들을 변호한다고 나서는 그런 변호사들 전부 다 몇 년 전부터 2018년도부터 이 전광훈 씨가 5억을 들여가지고 서초동에 만들었다는 로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 파라클레투스인지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름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돈을 받고 그냥 나가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불과한 거지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2030 뭐 젊은이들 모집해서 국민 변호인단 만든다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전에 김지호 대변인이 말했잖아요. 얘는 이제 돈 없어지고 여기도 말했잖아요. 이제 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제 집회도 이제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이 얘기잖아요. 결국 이거 한 달 지나면 이 사람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선 후보에도 가야 되고 네. 저 대선 후보에도 가야 되고 아하. 쟤한테도 가야 되고 얘한테도 가야 되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이제 돈이 안 모이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또 도와줘야로 간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점진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이세 사람이 면회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가서 또 윤석열의 말을 뭐 전할 텐데 권성동 뭐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기 때문에 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이 같은 학교 뭐 이런 선후배 얘기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가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경원 의원은 민심을 전달하겠다. 뭐 그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검사들이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공당의 대표가 아니고 개인적 인간적 도리로 면회를 간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권선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다 그만두고 가셔야죠.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작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네. 국가 내란죄,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그런 내란 수괴를 어떻게 공당의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 다선 중진 의원이 손잡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국가관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주 몰상식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작 면회를 갈 사람은 면회를 안 가고 네. 빨간색 옷을 입고 골프를 치고 두문 불출하면서 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영달을 위해서 숨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내란 속에 사실은 가족들이라도 면회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가 면회를 안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대통령실 참모들 갔다 왔고 오늘 또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 또 가고. 묘한 게 김건희 씨의 모친 윤석열 내란 속의 장모 최은순 씨는 빨간색 옷을 입고 실내 뭐 네, 골프 연습장을 스크린, 드나드는 예. 그런 사진이 공개됐죠. 저는 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뭐 살이 빠졌다, 몸이 아프다, 뭐 그러한 언론 플레이들이 강제 체포 국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에서 네. 김성훈 경호차장을 구속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2번이나 반려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뭔가 도대체 정말 옥바라지 해야 될 김건희 씨는 내란 수기에 대한 옥바라지를 안 하고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신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지 진짜 대한민국이 범죄 집단 네. 수괴가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인지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마치 국민의힘의 그런 지도부 의원들 그다음에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막 구치소 가서 세배도 하고 아니 정말 그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세배를 하면은 뭐 바베큐도 막 지지자들이 와서 세뱃돈도 주나요? 아니 뭔가 범죄 집단의 수괴가 구속되고 네. 감옥에 있을 때 그 구성원들 근데 저 완전 조폭 같지 않아요? 예, 또 그러니까 뭐 일명 부하라고도 하고 똘마니들이라고 하죠. 부하들이 가서 일렬로 서가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서 오십시오. 깍두기 말이어서 아니 형님 어서 오십시오. 가족은 면회를 안 가는데 가족도 면회를 안 하는데 왜 국민의힘의 그런 다선 지도부가. 의원들하고 예. 당원들이 가서 아. 무슨 내란 수괴범한테 세배를 드리고 아니, 그 말이 너무 웃겨. 이지석 의원이 네. 제사상 차리냐고. 제사 지내냐고. 방향을 그쵸? 제사 지내냐고. 구치소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가족도 지금 면회를 안 하는데 왜 공당의 대표랑 당원들이 가서 세배를 네. 드리냐고요.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고요. 조금 이게 국가 운영 그다음에 정당 운영을 뭔가 범죄 집단
집단처럼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고요. 무슨 의리도 좋고 뭐도 좋은데 네. 이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비를 받아가지고 정말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내란 수계 네. 그리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요 범죄 행위자들에게 저렇게 인사를 드리고 위로를 하는 모습. 저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추궁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제사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무슨 일이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 요즘에 김재섭 의원만 좀 말을 좀 정확히 하더만요. 그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좀 뒤로 빠졌잖아요. 나는 이제 이 특검법 다시 올라오면 내란 특검법 재표결할 때 반대할 다시 하면 거다. 나 반대하겠다. 근데 결국 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내란 특검법을 수사하다 보면은 자기도 걸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최상목 같은 사람일 네.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은 뭐 의원이고 국무위원은 아니니까 자기는 거기서 자유롭겠지만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했으나 뭐 이제는 뭐 기소도 됐겠다. 그다음에 또 최상목 이하 여러 국무위원들이 걸려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이제 또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자기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난 여기서 이제 빠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니까 김재섭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당하고 나더니 좀 네. 정신을 차리는 듯이 말을 쓴소리 하면서 하더라고요. 당내에서는. 지금 그 윤석열 구치소 접견 가는 게 지금 타당한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들은 해요. 근데 그래봤자 그게 되게 소수처럼 지금 저는 들리고 실제 그러한 표가 10표만 가지고 와도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네요. 정말 그 10표는커녕 지금 5표도 못 보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왜 이들이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거를 함부로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특히 결국 하는 거는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뿐인데 이렇게 행동하고 특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왜 아무도 가만히 두지 않나. 왜 이거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을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말하나.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예전에 권성동을 무죄로 해줄 때는 그 재판관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대법원에 혹은 사실심의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위원이었지만 회원이었지만 실제 권성동 무죄 쳐주니까 너무 좋아했었어 놓고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법 연구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판단한다 그러니까 욕하고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게다가 이번에 지금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형사 합의 25부 중앙에 그 지 판사에 대해서도 서정호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름부터 이상하다는 등 뭐 그 사람을 화교라는 등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가지고 우리법 연구회는 예. 뭐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등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고 앉았어요. 아무 말 대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왜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지 난 정말 답답하고요. 네. 검찰도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노선을 정확히 정해요. 왜 내가 듣기로는 검찰은 예. 어차피 윤석열 버렸고 예. 창원지검 이제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대통령 부부까지 올라가기로 했고 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는 적나라하게 뭔가 이제 공개를 해서 네. 이 상황을 좀 정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명태균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이 있어요. 나의 네. 특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제가 다녀와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정확하게 그냥 석고대조하고 자기네들의 당이 그렇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난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도 많은 분들 지적하시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들을 또 다 뭐 정치권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발로 쓰고 있어요.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또 너무 또 다 노출이 돼가지고 그게 마치 맞는 얘기인 양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진짜고 진실이고 뭐가 맞는 건지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마이 TV가 또 역할을 하고 그럼요. 오마이 TV가 요즘에 아주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는 짓고 있는 거고. 요즘 자, 기사는 안 쓰나요, 우리 박정호? 진행만 하나요? 아니 근데 진행을 내가 할 테니까 기사를 쓰세요. 이번 내란에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들이 예.
법관들 같아요. 정말 법관들이에요. 법관들 그냥 뭐 법관들이 순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법관들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너무 지금 순환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데 네. 또 좋은 말도 있네. 네. 정현숙님, 김지호님 귀염둥이 순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애행님은 배인규도 화교라고 하고 이 배인규는 그 사람이잖아요. 신남성연대 그 했던. 누구 뭐라고만 화교라고. 뭐라고만 하면 화교라고 그러고요. 최욱도 화교라고 하고 화교 무쇠들. 아니 최욱이 화교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최욱 말씀하시는데 애정이 이렇게 실린. 에? 아니 최욱이 화교예요?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교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뭐 이 민주당하고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대한민국 망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니까 하는 건데 배인규 같은 사람 화교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아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걸 보셔야 되고요. 언론에서 경마식으로 이제 보도하는 그런 것들 그것도 이제 보긴 보겠지만 그 맥락이 어떤 거고 어떤 게 맞는 건지는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선 얘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 명태균 특종 예고도 하셨지만 그런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 어제 사실상 홍대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선 출마 선언 사실상 했어요. 하라 그래요. 나는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 그래요. 김문수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준석은 어차피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경선이고 뭐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이 김문수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 네.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봐가지고 중간에 뭐 해주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준석은 쭉 가죠. 이준석 쭉 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나오고 누구야 여기 김문수 나오고 네. 오세훈 나오고 홍준표 나오고 한동훈 나오고 아.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요. 너무 좋아요. 다 나오라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경선에서 한 명을 뽑겠죠. 그럼 지금 지지율 가지고 뽑자고 하겠죠. 네. 지지율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문수잖아요. 김문수죠. 김문수 씨는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본인의 건강이 이상해서 약을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누군가가 패널이 했더니 그거 매우 화내면서 나이 들어서 약 먹는 건 당연한 거지. 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 예. 약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좋아요. 그럼 네. 김문수 씨 다 그런 거 극복할 수 있고 자기는 1등으로 나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1위니까. 예. 그럼 나오시라고. 예, 너무 예. 좋잖아요. 나오시라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어제 중앙일보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는지 아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윤석열이가 정말 그 검사 때 수사를 잘했을까? 한동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와요. 뭐 빌드업이 좀 들어갔나요? 들어간 거죠. 이미 들어간 정치 거죠. 재개라고? 한동훈을 이제 아하. 키워줘야 되겠다는. 근데 그거 들어갔죠. 그다음에 예? 김근식. 야, 내가 2%로 졌는데 내가 부정선거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부정선거 진 나도 가만히 있는데 니네 왜 이러니? 이래서 이제 부정선거 가지고 또 난리를 좀 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또 맞는 말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혹은 이준석이나 뭐 이런 보수 측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서로 이합 집산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은 하겠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실제 그들이 그렇게 그냥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경선해가지고 후보 한 명 내면은 서로 대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들이 합심을 하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지 못해서 우후죽순으로 네. 나온다? 그러면 그냥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경선해가지고 제대로 한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는 안 발생하겠냐, 이제 이거잖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 0.73%를 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내란과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세력의 지금 싸움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대통령 선거가 어렵고 사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기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나도 나갈래 숟가락 얹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참 조기 대선 얘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하게 될 텐데 해야죠. 일단은 이준석 어제 케네디 오바마도 40대 이제 대통령 네. 했는데 하라고 나도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뭐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도
조기 대선 얘기는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민주당 내부도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연휴 기간 내에 김경수 전 지사가 좀 쇼킹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경쟁 그다음에 좀 주목을 받는 뭔가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연휴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층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화가 나 번째는 있죠. 화가 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정치인이 그 설날에 내는 메시지로는 네.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예. 설날 당일날 이렇게 내부적인 그러한 어떤 지적을 하냐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고 더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김경수 전 지사도 예. 우리 당을 떠나가지고 당원들을 1,000원짜리 당원으로 호칭했던 그러한 사람들하고 인식이 똑같았구나. 네.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분들과 정확히 인식을 같이 하는구나. 여기에 굉장히 당혹감을 표현하고 조금 곤혹스러워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사과의 주체는 이재명 대표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023년 9월에 민주당을 배신하고 민주당의 당대표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가 당대표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손잡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네. 그 사람들이 배신자고 그 사람들이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을 떠났는데 누가 누구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냐. 물론 통합도 중요하고 협치도 중요하지만 네. 사과의 주체는 서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원들은 우리가 대통령 출마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의 리더십 그것도 필요하다. 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잘 판단해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 당원들은 통합을 하고 정권을 획득하더라도 뭔가 좀 개혁적인 정책을 해야지 나눠 먹기식으로 그냥 과거에 내가 누구를 모셨다. 그래서 정치 공학적으로 어떤 인사를 나눠 먹기식 인사를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그런 우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확실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네. 정말 인사도 받고 농공 행사를 하더라도 뭔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해야지 과거에 내가 잘 나갔다. 내가 이런 정치 세력으로 뭉쳐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당원들의 이 생각, 민심, 당심을 좀 전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네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성찰을 해야 된다.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된 탓에 대선 평가도 못했다. 또 패배 책임은 문재인 전 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저는 일단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은 하고 있는가? 네. 자기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조금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네. 내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시점에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나 아니면은 극우 보수들의 세력이 좀 더 준동되어 가지고 헌재를 공격하고 대한민국에 마치 자기네들밖에 없는 것처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민주당의 내부를 또 흔들어대면서 네. 민주당의 이재명 너밖에 없느냐. 너가 지난번에 우리 당에 한 걸 생각해봐라. 우리한테 먼저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인가.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런 말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네.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나도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내놓은 얘기는 너 먼저 나한테 사과해라. 너 때문에 우리 당에서 쫓겨난 사람들 많지 않니? 네가 미안하다고 하고 네가 먼저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네. 우리를 모셔가라. 이제 이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뭐 섭섭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서로 간에 싸움을 하다 보는 혹은 뭐 경선이든 뭐든 선의 경쟁하더라도 섭섭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누가 누구를 더 그렇게 끔찍하게 상처 입혔는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론은 누가 누구에게 더 피해를 많이 줬는가. 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논점에서 네. 김경수 지사가 나서가지고 우리는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든 안 벌어졌든 간에 그 당시를 떠나서 현재까지 김경수 지사나 뭐 임종석 실장이나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가.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만들어준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조국 전 대표라든가 뭐 그 당시 노영민 실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이 청와대에 있었던 그 정부 네.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네. 들어갔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들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이모와 이꼴로 만들어 놓게 된 단초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선 지금 그게 이낙연과 이재명 간의 경선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 상당히 이게 데미지가 커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 문제 제기도 사실은 이낙연 측에서 제기한 거 맞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그럼 그렇게 끔찍하게 데미지를 입힐 만한 문제 제기를 꺼내서 그것을 저쪽에 그 말이 안 통하는 저쪽 당에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 저쪽 당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10년 넘게 공격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 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이 없나요? 그들은 오히려 더 그 책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에 선후가 있는 것이고 네. 이래도 다 이렇게 그 고과가 있는 것이고 누가 더 잘했나 못했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야 네가 지금 세니까 너가 지금 일경체제로 가니까 우리한테 빨리 사과해 이렇게 나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허. 그럼 만약에 네 번째 그 당시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런 문제 제기도 엉터리같이 제기했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경선에서 이기고 싶었겠죠. 근데 경선에서 졌어요. 그러면 제일 쿨하게 해야 되는 거는 경선 불복을 인정하고 대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낙연 대표의 태도는 경선 불복 사실상 뭐 플러스 예. 오히려 저쪽 당에 유리할 만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 거였잖아요. 그럼 0.73% 잘못으로 그러니까 부족해서 지게 만든 거는 누구 탓이라고 솔직히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니네가 사과 먼저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 0.73 중요하잖아. 우리를 안 데리고 가면 니네들 망해. 이렇게 협박할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이번에 되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이번에 또 대선에서 지게 되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하면서 포용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 이쪽에는 김부겸이 있고 저쪽에는 김경수가 있어. 신경 좀 써라. 초창기에는 좀 더 뭐 경쟁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가 참고 넘어가야지. 무슨 뭐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그럼 과연 옳은 태도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자, 지금 이 상황, 김경수, 뭐 임종석 등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약간 뭐 친문이라고 불렸던 그런 인사들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활동해오던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김경수 전 지사 뭐 만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캠프도 이번 달에 만든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 이제 민주당원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판단은 또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이 아마 조기 대선 과정에서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로 드러나겠죠. 그럼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볼 때 뭐 통합이라는 것은 이거 뭐 디폴트 값이니까 통합을 뭐 당장 지금 해라, 사과해라, 통합을 해라,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것인가, 내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오늘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두 분 가시 그냥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예. 그 임종석 전 실장님이나 네. 김경수 전 지사님 그리고 뭐 여러 대권 주자들이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좀 정체 현상을 보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트 플레이, 시간차 공격으로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를 마구 이렇게 타격하는 게 네. 조금 너무 인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선 뭐 경쟁을 하더라도 뭔가 좀 윤석열 내란숙에 국민의힘과 싸워서 당원들과 지지층에게 누가 더 잘 싸우는지, 얼마나 어떤 효능감을 주는지 이런 네. 걸로 경쟁해야지, 뭔가 그냥 4-5명이 그냥 네. 뭔가 좀 짰듯이 아하. 정말 정무 기획자가 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누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런, 사실은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메시지를 잘 안 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안 하던 메시지를 내니까 이거 뭐 누가 조금 기획한 게 아니냐. 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뭔가 좀 경쟁을 하려고 그래도 독자적으로 뭘 해야지, 뭔가 그냥 뭐 배구팀 같아요. 요새 그냥 시간차 공격으로. 그러면 이제 상대방 국민의힘 배구팀을 공격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그냥 우리 민주당의 제일 그 잘 나가는 세터 그냥 머리를 그냥 배구공으로 마구 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관중들이나 지지층들이 화가 나는 거죠. 조금 그런 거보다는 네. 국민의힘과 경쟁해서 누가 더 잘하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예. 득표에 영향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조금 조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뭐 못다한 말씀 다음 주에 또 하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